안녕하세요. 오늘 지형 마지막 파트입니다. 그동안 배웠던 지형을 제외한 나머지 다양한 지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조 지형인데요. 건조 지형 중에서도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들 중심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디라는 것이 있는데 평상시에는 물이 말라 있겠죠. 그러다가 비가 올 때만 잠시 물이 흐르는 건조한 하천을 이 건천이라고 하는데, 이 건조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이 건천을 와디라고 부릅니다. 여기 보면 이 와디가 보이죠. 평소에는 말라 있다가 비 올 때만 물이 흐르는 하천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사와 뷰트가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메사와 뷰트 여기 있는데요. 수평 지층에서 경암, 연암, 이거는 연암은 연약한 암석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경암은 강한 암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경암과 연암 중에서 어떤 암석이 풍화는 돌이 흙이 되는 그 과정을 풍화라고 한다는데, 비에 의해서 아니면 바람에 의해서 등등 다양하게 풍화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경암과 연암이 이런 차별적으로 풍화가 돼가지고 형성된 지형인데, 결국에는 연암은 풍화 침식으로 이렇게 깎이고 경암이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그 지형이 메사라는 건데요. 살아남은 이 경암 쪽, 이 정상부가 평평하고 주위가 급사면을 이루는 탁자 모양의 얘를 메사라고 합니다. 이 메사가 더 이제 침식이 되면은 정상부의 너비가 더욱 좁아진 형태인 이런 뷰트가 형성되게 됩니다. 메사에서 이제 더 많이 깎이면은 이 뷰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게 뷰트고요. 그 다음에 건조 지형 같은 경우에는 바람에 의해서 많은 일들이 생기는데, 바람에 의해서 모래, 작은 자갈 등이 이 사막에서 이렇게 날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바람에 의해서 모래, 작은 자갈들이 날아다녀요. 그랬을 때 어떤 바위가 있으면은 그 바위, 얘들 모래나 이런 애들은 어쨌든 무게가 있기 때문에 하늘 높이 날다기보다는 이 지표면 땅 근처에서 이렇게 날아다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암석의 아래쪽을 계속 이렇게 날아다니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암석이 있었다면은 이 아래쪽만 계속 부딪히겠죠, 이 모래들이. 그러다 보니까는 이 바위 아랫부분만 이렇게 깎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최종 모양이 버섯처럼 생긴 바위가 생기게 되는데, 얘를 버섯 바위라고 합니다. 그 다음 빙하 지형 볼게요. 빙하 지형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피오르랑 홀은이 있는데요. 피오르 같은 경우에는 이 빙하가 이 골짜기를 따라서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 먼저. 그러면 흘러내리면 어떻게 된댔죠? 빙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옆도 깎고요, 아래도 깎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어떤 모양이 생기냐면 U자 모양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U자 모양의 골짜기가 드러나게 되는 거고요. U자로 이렇게 파진다. 거기에 이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바닷물이 들어오게 되면 얘를 우리는 피오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빙하의 침식으로 U자 모양의 골짜기가 생기고 거기에 바닷물이 들어와 형성된 것을 우리는 피오르라고 한다. 그 다음에 홀은, 우리가 스위스 마테홀은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홀은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이런 뾰족한 산 봉우리를 뜻하는데요. 여러 방향에서 이제 빙하가 깎고 하다 보면서 여러 방향에서 빙하 침식이 일어나서 형성된 뾰족한 봉우리를 우리가 홀은이라고 한다라고 빙하에 의해서 깎였어요. 여러 방향에서. 그렇게 해서 형성된 뾰족한 봉우리를 홀은이라고 하고요. 다양한 지역에서 부르는 명칭이 다르겠죠. 스위스에 있는 홀은은 대표적인 게 마트홀은이 있는 거고요. 다음 화산 지형 보겠습니다. 화산 지형은 용암, 다음 화산 쇠설물, 그 다음에 가스, 화산 폭발할 때 나오는 가스 등 다양한 것이 분출돼서 화산 지형도 여러 스타일이 있는데요. 교과서에서는 두 가지가 나와 있어서 그것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암이 여기 보면은 흘러가지고 생기는
지형 스타일을 용암류라고 합니다. 보통 점성이 끈적끈적한 게 작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많이 물처럼 흘러가겠죠. 그래서 점성이 작은 용암이 보통 잘 흘러가는데 그런 대표적인 보통 이런 점성이 작은 용암이 흘러가면 용암류라 부르고, 물론 점성이 큰 용암도 흘러가기도 하지만 보통 이렇게 잘 흐르려면은 끈적끈적함이 좀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점성이 작은 용암이 보통 흘러가는 편이다 해가지고 여기 보면 이렇게 용암이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상절리, 이 주상절리가 얘들인데요. 지금 제주도 가면은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 용암이 흐르다가 바닷물을 만나요. 그럼 어떻게 되냐? 굳게 되는데 그냥 굳는 게 아니고 특징적으로 굳게 됩니다. 보통 현무암질 용암이 이 차가운 이런 바다 물을 만나면 굳을 때 어떻게 굳냐? 이렇게 거의 육각형 정육면체 형태로 이렇게 굳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무암질 용암이 식으면서 만들어진 다각형 기둥 모양의 지형을 주상절리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카르스트 지형에 대해서 배우도록 할게요. 카르스트 지형은 탄산칼슘이 주성분인 석회암이 빗물이나 지하수에 녹아서 형성된 지형을 뜻하는데요. 카르스트 지형은 이 석회암, 근데 주성분이 석회암, 주성은 탄산칼슘입니다. 이 석회암이 빗물이나 지하수, 즉 물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 녹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석회암이 물을 만나서 녹아서 형성된 지형을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3개 정도가 교과서에 나와서 한번 볼게요. 지금 보이는 첫 번째 여기 이 사진을 보면 이게 소금인가 싶겠지만 여기는 지금 티르키에 있는 파무칼레라는 장소예요. 근데 여기가 엄청 관광지화 돼 있어 사람들이 많이 관광을 하러 가거든요. 얘는 소금이 아니고 이 카르스트 지역의 대표적인 곳인데, 이 석회 성분을 함유한 온천수가 오랜 기간 경사면을 흐르면서 이 탄산칼슘 결정이 지표면에 덮어서 형성된 거다. 탄산칼슘이 이 흰색이 이 탄산칼슘입니다. 그게 물에 녹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탑 카르스트 같은 경우에는 탑 모양이라는 건데 기둥 같은 스타일이에요.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여기 뭔가 기둥처럼 이렇게 산도 아닌 것이 산처럼 이렇게 봉우리가 이렇게 보이죠. 얘가 지금 탑 카르스트라는 건데, 석회암이 빗물이나 차변의 차별적인 용식, 물에 녹아서 깎이는 거를 용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에 녹아서 형성된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형성된 이런 스타일을 다 용식작용이라고 보면 되는데, 녹았다는 거죠. 용식작용을 받는 과정에서 탑 모양의 이 봉우리들이 남은 거죠. 그래서 주로 기온이 높은 수변 지역에서 발달하는 이유가 물이 있어야지 이 석회암이 녹으니까 당연히 수변 지역에서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탑 카르스트 지역이 유명한 지역은 중국의 구이리, 베트남의 할롱베이라는 곳이 이런 탑 카르스트가 많고요. 이쪽은 역시 수변한 지역이겠죠. 그 다음에 카렌 혹은 라피에라고도 불리는 것이 있는데, 여기 보면 그 석회암이 역시 카르스트는 모두 용식이에요. 이렇게 용식 작용을 받아가지고 녹은 거죠. 그래서 일부분이 패어 나가가지고 들쭉날쭉한 형태로 지표에 드러난 암석 기둥을 카렌, 라피에라 부르는데, 이것도 지역마다 부르는 이 카렌, 라피에를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마다가스카르 같은 경우 그랑이란 곳에서는 칭기라고 이 카렌, 라피에를 부르고, 중국에서는 성립, 돌이 마치 숲처럼 이루었다 해가지고 성립 이렇게도 불린다고 합니다. 그럼 이 지형의 지속 가능한 이용 방안에는 당연히 갈등이 있으면 해결 방안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너무 많이 개발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다. 이게 그렇게 설명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런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 메콩강입니다. 이 메콩강 같은 경우에는 미얀마, 라오스, 타이,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이렇게 6개국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중국이 1990년대 초반부터 이 메콩강 지금 상류에 지금 중국이 있잖아요. 중국이 있는데 이 중국에서 메콩강 상류에 여러 가지 댐을 건설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댐을 건설했으면 댐을 개방하지 않으면 아래로 물이 흘러가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하류에 있는 이쪽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댐 건설로 유량이 줄어들어서 이런 용수 확보 등의 어려움을 겪는 피해를 입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외에도 지형의 지속 가능한 이용, 그러면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해야 되냐, 뭐 다양한 방법이 있죠. 관광객 지형 보존을 위해 관광객 수를 제한한다든지, 자연을 보호하는 여행, 생태여행 중심으로 여행을 한다든지, 그 외에도 그 국제적으로도 노력을 많이 하는데 유네스코에서 세계유산으로 지정해가지고 보존한다든지, 또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또 지정을 한다든지, 우리나라도 뭐 국립공원, 이런 지질공원 제도 등을 지정해가지고 더 보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